죄송하지만 이 유언장은 여기서 더 읽을 수 없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박정호가 갑자기 유언장을 덮는 순간 조용하던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고 장남 태식과 둘째 딸 미영, 막내 아들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성만 씨는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래시장 끝자락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해질 때마다 직접 꿰매 입었고 점심은 늘 집에서 싸온 김치와 밥으로 해결했으며 가까운 거리는 버스비가 아깝다며 걸어 다녔습니다. 자식들이 새 옷을 사드려도 아깝다며 장롱에 넣어두었고 명절마다 용돈을 드리면 손주들 간식이나 사주라며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 남매는 아버지가 큰 재산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철물점 건물 정도가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세 분 모두 참석하셔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태식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출이 쌓였고 거래처 결제일까지 다가오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면 빚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미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리 말하는데 장남이라고 집부터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버지 병원 다닐 때 누가 제일 많이 신경 썼는데? 병원 예약 몇 번 해준 걸로 생색내는 거냐?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여기서까지 싸우지 맙시다. 그러자 태식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전셋돈 보태줬잖아. 그것도 계산해야 공평하지. 세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면서야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재산 목록이 공개되자 세 남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낡은 집과 철물점뿐 아니라 외곽의 토지와 정기예금, 별도 계좌가 있었으며 전체 자산은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18억이라고요? 태식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평생 돈이 없다며 절약하던 아버지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성만은 사망 이후 보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몇 줄을 읽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한참 바라본 뒤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계속 읽으셔야죠. 여기부터는 고인께서 정해놓으신 절차가 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어 갈색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세 남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이 가장 먼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5살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 우리 중 누구도 아니잖아.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갚아야 했던 빚. 세 남매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인생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누렇게 변한 병원 영수증과 입금 확인서, 약제비 내역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날짜는 34년 전이었고 환자와 보호자란에는 세 남매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 미영이 조용히 이름을 읽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비, 약값이 몇 년에 걸쳐 이어졌고 아버지가 직접 납부한 기록도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관계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설명하지 말고 세 분이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금속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고 열쇠에는 숫자 27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처음 보는 여자 이름, 거기다 수십 년 전 병원비까지 대신 냈다면 뻔한 거 아니야? 미영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아버지한테 우리가 모르는 가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순간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8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믿으며 산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 아이를 돌봤다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부모님의 결혼 생활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곳에 세 분이 함께 가보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돌아오시면 유 원장의 나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그날 오후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작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장 끝에 27번이라고 적힌 철문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가득한 창고 안에는 낡은 책상과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첫 번째 상자를 열자 수십 권의 공책이 나왔습니다. 모든 공책 표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기 같은데. 준호가 34년 전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정숙 씨에게 병원비를 전달했다. 재민이가 이번 수술을 견뎌주기만을 바란다. 며칠 뒤 기록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내가 이 가족에게 진 빚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식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역시 맞잖아. 아버지가 이 가족을 계속 책임지고 있었어. 그때 준호가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백 장의 은행 송금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4년 동안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재민학비, 병원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 구두 한 켤레 사는 것도 아까워했던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수십 년 동안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세 남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순간 준호가 일기장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형, 누나. 이것 좀 보세요. 그날 기록에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태식이는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차라리 다행이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나와? 준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 태식이는 그날 죽었을 것이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송금 내역을 들고 다시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날처럼 유산을 두고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태식은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태식이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사진 속 아이가 누굽니까? 그리고 34년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세 분이 창고를 확인한 뒤 돌아오면 이것을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들렸고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식아, 미영아, 준호야. 너희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숨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구나. 태식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와 재민이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34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10살이던 태식은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시장 앞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태식을 향해 화물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고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남자가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할 틈도 없이 도로로 뛰어들어 태식을 밀쳐냈습니다. 태식은 도로 가장자리로 넘어지며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태식을 구한 남자는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수였습니다. 이정숙 씨의 남편이자 당시 5살이던 한재민의 아버지였습니다.
한동수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후유증이 심했고 결국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와 누군가 자신을 밀어내던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속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태식이는 그날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그 집은 내 아들을 살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이후 이정숙 씨를 찾아가 재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돕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보냈고 재민이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는 병원비를 냈으며 이후에는 학비까지 보탰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마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미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형편이 어려워 그만둬야겠다고 했지만 너희 엄마가 말했다. 우리 태식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집 아이를 외면하느냐고.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던 어머니 역시 같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이 하나 있다. 박 변호사가 계좌 내역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태식이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7억 원. 몇 년 전 한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계좌에 입금된 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아 치료하고 공부한 재민은 성인이 된 뒤 사업에 성공했고 자신과 어머니가 받은 도움을 갚겠다며 7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돈 때문에 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18억 원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돈을 도대체 누구에게 남긴 겁니까? 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세 남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 얼마를 받을지를 따졌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본인 김성만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세 자녀 김태식, 김미영, 김준호에게 각각 현금 1억 원씩을 상속한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각각 1억이면 3억 아닙니까? 미영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요? 박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한재민에게 상속한다. 태식이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미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으셨다고 해도 친자식들에게 1억씩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전까지 부모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던 세 남매의 얼굴에 다시 당혹감과 서운함이 번졌습니다. 태식은 특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34년 동안 그 가족을 도왔고 재민이라는 사람도 그 도움 덕분에 성공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버지 재산까지 가져갑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끝까지 들어보자. 그때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읽었습니다. 단 한재민이 본인의 상속을 거절할 경우 해당 재산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세 남매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붙이신 거죠?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0살 안팎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5살 아이의 눈매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은 세 남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재민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한 장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김성만 선생님께서 제게 남기신 모든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태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15억 가까운 재산인데요. 재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주겠다고 유언장까지 썼는데 왜요? 재민은 잠시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재민아, 내가 내 재산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은 사실 너에게 돈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세 남매가 움직이지 못한 채 녹음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 앞에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말이다.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녹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아, 미영아, 준호야. 혹시 재민이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면 괜찮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 다만 왜 다행이라고 느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새아이에게. 이것이 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다. 준호가 마지막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쓴 듯 글씨는 조금씩 흔들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자 태식과 미영, 재민까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아, 미영아, 준호야. 내가 너희에게 많은 돈을 남기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돈뿐이라면 나는 좋은 아버지로 살지 못한 것이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철물점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망가진 자물쇠도 고칠 수 있고 부러진 손잡이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람 사이의 믿음은 한번 깨지면 돈으로 다시 사기 어렵더구나.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식아, 너 때문에 내가 재민이네 가족을 도운 것이 아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그날 살아남은 죄가 없다. 다만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 삶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태식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4년 전 자신을 밀쳐내고 대신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도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태식 씨를 살린 건 돈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니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태식이 어렵게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7억이나 보내신 겁니까? 재민이 옅게 웃었습니다. 갚으려고 보낸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마음을 저도 한번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성만 씨가 그 7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별도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민이 상속을 포기하면 결국 자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두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편지는 마지막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 셋이 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시 건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며칠 뒤 세 남매와 재민은 아버지의 철물점에 다시 모였습니다. 재민의 상속 포기로 남은 재산은 세 남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되었지만 누구도 예전처럼 자신의 몫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민 씨가 보낸 7억은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받으면 선생님이 왜 그 돈을 끝까지 보관하셨는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랜 대화 끝에 네 사람은 그 돈의 일부를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고 일부는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영했던 철물점도 당장 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태식은 혼자 철물점에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을 나누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갈라진 마음을 다시 합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태식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철물점 문이 열리고 미영과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쓰면서 사신 거였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철물점에 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유언장과 34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는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통장에 적힌 숫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견뎌낸 시간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지켜낸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언젠가 그 대답을 유언장으로밖에 들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